예, 여러분 오늘 설도 앞두고 그래서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조지 클루니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준호 의원님, 어쩌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저렇게 다 주시지? 부모님께서 잘 낳아주셔가지고. 부모님 다 살아 계십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꽤 됐고요. 아. 네, 환갑을 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아이고, 네. 여기까지. 네, 그래도 임종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아. 네. 너무 일찍 가셨으면 정말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은 아버지께서는 지금 전주에 계시죠. 살아 계시고요.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80 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명절에 전주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암 치료가 막 끝나가지고 네,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보통 이제 저 사는 곳에 옆에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전주 가셨는데 예전엔 뭐 저희들이 있으니까 올라오셨는데 이번엔 저도 못 내려가고 아버지께서도 못 올라오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그것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뭐부터 해야 되나? 이건 그러면 좀 이따가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엄청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것부터 합시다. 지금 저 설 앞두고 나왔으니까 사실 네. 그 말씀하시기 그 합당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진작 모셨는데 타이밍이 딱 이렇게 또 됐어요. 그러게요. 예. 저희가 연락받은 지는 좀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모신 것처럼 해서 그랬다고 할 걸 그랬나?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거론되는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지지하느냐? 네. 1등이 추미애 의원이 됐어요. 네. 19.6. 그리고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께서 18.7. 네. 오차범위 안에서 네. 아주 선두권 다툼이고 현직 김동연 지사가 12.2, 유승민 의원도 12.0 이렇게 두 자릿수 나왔네요. 네.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고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집단, 사실 이제 경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집단에서는 추미애 의원이랑 28.8 동률로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저는 이 여론조사를 지금 처음 봤거든요. 오늘 오전부터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저 들어오는데 말씀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예. 네. 두 분이 28.8 동률이고 김동연 지사가 15.7, 김병주 의원이 9.8 이렇게 나왔는데 추미애 의원이 6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와. 출마 선언을 하셨던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래도 이제 선거에 나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출마 선언을 밀어놓고 있다가 내일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오전에 뭐 간단하게 그 국회 소통관에서 일단 간략한 기자회견 형태로 출마 선언을 하긴 할 겁니다. 출판 기념회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책을 잘 못 써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책을 3권 썼죠. 작가입니다. 꽤 그래도 네, 판매량이 꽤 되는 작가 출신인데 정치를 하면서 그 책을 쓰겠다, 책은 안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정치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때쯤 돼서 한번 정리해서 네, 쓸 생각입니다. 진짜 책을. 네네. 예. 정치용 출판 개념에는 사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을 너무 폄훼하는 게 되고. 뭐 정치용 출판 네. 개념이라는 거 폄훼가 아니죠. 그건 네. 팩트죠. 네. 네, 아무튼 그건 좀 안 하겠다. 네네, 그건 제 성격과 맞지도 않고 해서 예.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정식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1등으로 나온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나올 거라는 기대 같은 것도 뭐 이제 뭐 의향도 있고 뭐 그런 거 했겠지만 네.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일 거라고 혹시 짚히는 바가 있으십니까? 글쎄 일단 조사를 한 지역의 성격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조금씩 관심들을 가지시면서 어떤 사람이 경기도정을 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좀 판단을 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여러 지표들이 나오긴 하겠으나 도민들이 바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가 이 특성상 지금까지 보통 40, 50대들이 도지사를 해왔었거든요. 뭐 그런 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은 있네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천일보가 의뢰했는데 대상이 고향에 사는 분이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네. 지금 고향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온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1등을 했다라는 건 매우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재선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또 지역구 국민들에게 네. 나는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까?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정치는 그만하고 필요한 정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이겁니다라고 일종의 강요 같은데 필요한 정치는 발품은 좀 많이 들지만 찾아서 채워주는 형태거든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저는 이제 실용주의의 하나 일환으로 보고 있고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저한테 처음 수행실장을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제안하셨는데 그때 제가 조금 망설이니까 당신께서 실용주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눈 정치 말고 국민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끌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용주의 정치하겠다. 필요한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 지역구 활동과 제 공약 이행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달려들거든요. 네. 정치에서 실용주의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치에서 실용주의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96년경부터 실용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대개는 자기 진영 논리 때문에 저쪽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란 오픈을 해놓고 이게 국민의 삶, 외교 문제든 아니면은 국내 문제든 필요한 거에 따라서는 당겨 쓰고 이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선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중도, 조금 더 우측으로 저희 민주당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통령님과 해왔었고 국민의 삶에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이 모시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라고 그럴까? 느낀 네. 거 있다면 뭡니까? 쓴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표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그 레드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누가 이견을 내면 그 이견을 해결할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저희 지도부 2기 지도부 시절에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견이 생기면 토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3시간, 4시간.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제가 예전엔 유튜브도 댓글을 이제 친구 맺은 분들에게만 열어놨었는데 제게 한 2차례 말씀하시면서 정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남이 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들어야 된다. 듣기 싫다고 해서 고개 돌리고 귀 닫고 그러면 안 된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부족해서 아직은 좀 소양이 부족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쓴소리를 듣는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저는 계시다고 봅니다. 그 레드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혹시 정부 출범하면서 가까이서 좀 같이 일해보자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거는 다 지난 얘기라. 네. 네. 네, 지금은 그냥.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을 네, 수 있고. 네네. 또 그런데 뭐 그때는 최고위원이셨을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또 거취를 함부로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런 지점도 있었고 제가 이제 제일 집중했던 거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우리 헌법 84조에 의해서 외환이나 내란죄 외에는 뭐 형사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대통령 이후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치 검찰들이 지금 대통령께 기소해 놓은 것들 또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면서 뭐 정진상, 김용 등 그 주변 인물들을 털었고 대장동, 대북송금 등 계속 사건들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특위를 맡아서 이거를 12월까지 좀
성과를 좀 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 일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을 때 한준호 최고위원님, 이제 한준호 의원님이 맨 먼저 소리를 내셨잖아요. 네. 그것은 합당은 아니다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는 아니다였습니까? 후자입니다. 아, 네. 이 합당이라는 거는 시너지를 내야죠. 서로 손잡았을 땐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손잡자라고 했는데 그 손을 왜 잡아? 야, 손잡는 거 자체가 안 돼. 뭐 이렇게 잡아야 돼. 많은 소리가 갑자기 나오도록 손을 잡기 시작하면 내부 갈등이 커지거든요. 단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이다. 이 중에 40%만 잃어도 80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0만 있는 당원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으면 그게 과연 시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도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 비전 제시가 저는 전무한 상태에서 선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틀린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내내 좀 지켜보다가 이해찬 전 대표님 상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좀 제 관계된 분들과 좀 모여서 논의한 결과 지금은 좀 멈추라고 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맞췄고 뭐 제가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해서 일요일 아침에 기자회견하면서 지금은 이 합당 논의를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죠. 그 반응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우리가 다 본 그런 충돌이 일어났는데 3주 만에 지금 이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지적을 하고 난 뒤로 당이 거의 갈라질 것 같이 싸우는 모습으로까지 갔거든요. 이런 상황은 얘기 안 하셨습니까? 사실 뭐 저는 뭐 이 정도까지 얘기는 못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 표출은 저는 이제 수기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 과정이 먼저 있었어야죠. 이 과정이 전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논의를 꺼내면 당연히 당원, 의원들은 서로 뭐 자기의 의견들을 내면서 좀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들을 지도부가 잘 설득하고 누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밤샘 토의도 하고 하면서 이 과정들을 점점 의견을 축소해서 좁혀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가자 말자 의견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마지막 그렇게 되면 지도부에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도부의 나머지는 위임하겠습니다까지 받아내면 제가 볼 때는 과정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던지고 나서 이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밝혀지는 순간서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저 역시 뭐 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야, 저기 한준호가 의견을 내는구나. 이걸 보고 또 이제 의견들을 또 내신 분들도 꽤 계셨고요. 당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도 많은 의원님들께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의원님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과정에 아주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거는 조금 네, 관리가 좀 그 역시도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저도 그 과정에 계속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상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럴 때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제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봤거든요. 좀 안타까웠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참고로 뭐 김용민 의원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김용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내란 청산이 완전히 안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가 지금 쌓여 있는데 어디 그 분노를 풀 데가 없으니 이런 걸로 좀 투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한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당이 집중할 일이 뭐냐.
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출범을 한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 당대표께서는 대통령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주장을 계속했던 게 지금 단추를 잘못 깼으니 잠깐 멈춰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다간 당이 쪼개진다. 그러니까 제 주장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본연의 우리 일인 개혁과 입법 과제를 통해서 정부를 뒷받침해주면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나아지거든요. 경제는 역시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분란들이 지도체제를 흔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의 차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좀 넓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갈라져 가지고 이기기는 쉽지 않다. 항상 우리가 뭐 다 네. 이긴 승부라고 해도 결론을 까놓고 보면은 뭐 1% 내외였으니까 조국당과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확실하게 이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내란을 청산하면 그걸로 당연히 이기는 거지 뭐 그렇게 산술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네. 이런 생각의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총선 때 했던 연대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통합이 돼 있어야 거기에 얹어서 플러스 원이 가능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자는 데는 생각이 양쪽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물고 뜯고 심하게 싸웠을까? 저는 그게 이거를 좀 한번은 정리를 해야지. 혹시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청래 대표가 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 편 늘리기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카드라고 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진행된 과정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래서 저는 그 의도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의도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기민주주의, 즉 내부적인 정리를 다 맞춰서 통합된 힘이 있어야 이게 합당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그 절차가 다 생략이 돼버리니까 분란이 일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하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목표와 시간에 좀 쫓기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일기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당직에 아마 전무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제 당무하는 이 과정상에 약간 실기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 내막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의도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고요. 이 과정 관리에, 그래서 제가 계속 과정 관리에 실패했다. 과정 관리에 실패하면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다.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약간 경험 미숙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좀 그래도 이런 아픔을 겪어서 예를 들어서 불에 댔으면 그 다음엔 뜨거운데 안 가야 되잖아요. 네네. 뭔가 남는 게 있어야죠. 이번 아픔을 통해서 뭔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요. 이제는 옛날식 정치는 안 통한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옛날식 아닌가요? 그냥 뭐 네. 사전에 미리 만나서 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네. 나와서 그냥 뭐 제안하는 식으로 이렇게 쇼를 하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국민들이 네.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질문 주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정치를 보고 배웠냐. 저는 그겁니다. 내게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잘 관리해서 하나로 통합해내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전통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저처럼 이제 중간에 들어온 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이란 사람을 보고 들어온 분들, 민주당의 당원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스펙트럼도 많이 넓어지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재명이란 지도자가 당내에 계셨을 때는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 목표 아래서 일정 부분 다 똘똘 뭉쳐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후에는 당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거는 같아요. 이거를 현명하게 잘 관리를 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 다양성들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은 정치 방식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고 전공법과 진정성 저는 그리고 이 직접 민주주의는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지만 수기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평소에도 꾸준히 해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합당도 중요한 문제고 내란 청산도 해야 되고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입법 활동을 국회가 막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계속 국회가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합당 얘기 때문에 막 그런 게 막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입법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대통령이 다 지금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입법 활동 지금 좀 빨리 안 한다고 한 의원님도 느끼십니까? 저희가 그 21대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서 매월 임시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도 한 달에 2차례 이상 열어야 되고 국회 본회의도 매월 열어야 되고 근데 이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입법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입법을 발의를 하면은 10명의 국회의원 도장을 받아서 입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본회의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법안 심사가 시작이 돼야 되고 소위에 내려지면 소위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서 거쳐서 그나마 수정되고 통과된 법은 다시 전체위에 올라와서 의결이 돼야 되고 의결이 되면 또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법사위 그 작은 상임위내에서 전체 상임위에 법안을 놓고 자구심사 이상 것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계속 병목 현상도 생기고 거기다가 전체회의와 소회의가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법 속도를 저희가 그 여야 합의만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원내 지도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합의해내고 안 될 때는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임시회의들을 열고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도부가 좀 바뀌면서 더 속도가 좀 늦어진 감도 없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판단해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다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문을 주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죠. 이번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최고위원 3분, 네. 우리 한 의원님하고 강덕구 의원, 이현주 뭐 이렇게 황명선 의원. 황명선 최고도 있구나. 네 분끼리는 서로 잘 소통을 하십니까 원래? 이현주 최고하고는 같이 최고위원을 했고요. 황명선 최고위원님과도 같이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뭐 소통을 잘 하고요. 강덕구 선배님하고는 또 같은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을 하는데 사실 3분 중에서는 이제 강덕구 선배님과는 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그냥 거기에서 뜻이 같아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입장을 같이 내신 겁니까? 입장을 저는 같이 낸 적은 없고 3분이 같이 냈고 저는 따로 냈습니다. 따로 내셨구나. 네. 제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네요. 네. 3분이 따로. 네. 3분들끼리는 그러면 이번에 뭐 서로 보조를 맞추셨나요? 그러시지 않고는 그렇게 같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올렸다가 지금 다시 내리기는 했는데 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얘기를 해봤다. 뭐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거를 이제 어제 저녁 일정들을 다 돌고 나서 오전에 새벽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부적절하죠. 일단은 부적절하고 내용을 좀 본인에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글을 하나 올리신 것 같은데 읽지는 못했고요. 저는 소통 과정에서 생겨난 오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으나
이 전반의 과정과 이 내용들을 조금 소상히 알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까도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매우 궁금한데 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왜- 알고 있는 내용 말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통 과정들이 서로 일어났는지.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근데 당 통합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 소통은 없었고요. 예. 네, 이제 정무수석께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그 조율을 하려고 애쓰셨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걸로 빨리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니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빨리 당이 좀 진화가 되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을 테고 뭐 그런 것들이 설명하는 과정 중에 아마 좀 실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합당 제안하고 그때 청와대는 정무수석이 우상호 수석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수석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수석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풀려고 애를 많이 쓰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다만 아시겠지만 뭐 당내 문제에 뭐 청와대가 깊이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정무수석께서는 이거를 좀 잘 조율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깊이 여쭤보고 깊이 답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거는 하나 여쭤봅시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글을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뭐가 헷갈리냐면 마치 그 내용은 대통령께서도 합당에는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때문에 올렸지? 그러면 왜 반대했지? 저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제 그 뭐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뭐 워낙 급히 내리셨고 이 캡처한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명확히 하는 거는 그 대통령께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수석이나 뭐 여기하고는 통화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겠죠. 뭐 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직접 어떤 뜻을 밝힌 거, 만약에 그렇다면 당무 개입 논란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뭐 자신컨대 네, 그러한 것에 개입을 하시거나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실 분도 아니고. 네. 다시 그러면 합당으로 돌아가서 합당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진영의 대통합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형태가 무엇이 됐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로 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당이고 또 조국혁신당의 태생적으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출범을 한 당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또 역할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연대를 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이 방법론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는 뭐 지도부에서 뭐 많이 논의하시고 또 같이 당 간에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 입장은 항상 민주진영은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뭐 연대하는 쪽으로 가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연대는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합당이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기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큰 이해 당사자가 많이 없는 그 시기에 논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 뭐 당 내에서도 막 싸우지만 또 조국당도 아무래도 좀 섭섭한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섭섭하겠죠 지금 예. 현재. 네. 그래도 조국 대표가 바로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사과도 수용하고 네네. 그러면서 좀 다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는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설을 앞두고 뭐 민생 물가 등 여러 가지 현안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제는 이 당내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은 좀 접어두고 민생 현안들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전환을 좀 빨리 해야죠. 아마 그런 측면이 이제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좀 핫해서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올해 그 민주당을 덮고 있지 말아야 된다. 말씀 초반에 하셨지만은 이 합당 블랙홀 안으로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정작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이제는 좀 민생과 개혁 현안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아니 진영이 막 갈라졌다니까요. 네, 뭐 보셨겠지만 당 내에도 그렇고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들을 유심히 보면 막 유튜브들끼리도 막 서로 싸워요. 아 그러게요. 털보니 뭐니 뭐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저는 좀 이제 팩트를 좀 다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떠나서 많은 그 대한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팩트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팩트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저도 이제 뭐 몇 개 채널 보지만은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잇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다가 19일 날 정말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정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제가 이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까지 근 3년간 이쪽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 때도 제가 매번 재판장에 갔었고 판결들도 그 옆에 다 지켜봤고 지금 상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직위원 판사를 믿냐 못 믿냐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다른데 지금 그 몰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집단적이면서 치밀하게 대응을 해 가야지만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거나 또 정말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저는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법 왜곡죄라는 것도 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조금 신경 쓰지 않겠느냐. 내일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내일 본회의 때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그랬습니까? 네네 그렇게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10일에 꼭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 법 왜곡죄 법사위는 통과했는데 본회의 상정을 안 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네, 뭐 그런 자신감을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저는 내일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되면 네, 좀 그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법 왜곡죄라는 건 결국 권한을 올바르게 써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질적 개혁이죠. 일종의 사법의 질적 개혁을 하는 거라 저는 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외국에 다 선례도 있고. 네, 충분히 아마 검토해서 예.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막 보수라든지 매체에서 반대하고 막 길을 쓰고 그러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원래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라 지금 본인들에게 상당히 쓴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정말 맨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독립된 기구 아닙니까? 저는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과정들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이 신뢰를 계속해서 깎아먹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요즘 이제 혹자들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판부 어디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된다. 이래 가지고 되겠냐. 뭐 그러니까 요즘 AI로 재판하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토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부동산 문제 요즘에는 거의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네. 그러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다주택자 정리하는 것에 잡았는데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까? 네. 뭐 제가 통계는 보질 못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피해자들도 많이 양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임대 세입자들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네,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문제를 가장 먼저 대통령이 잡고 나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플랜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걸 이제 저희 소속 위원들까지 공유를 하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사항이니까요. 저는 그런 플랜의 일환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시점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꺼내든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에 대한 감시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해서 뭐 조직도 지금 정비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사각지대라고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네. 이번에 태릉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왜 그쪽을 또 반대합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던데. 글쎄요, 좀 양쪽의 논리를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수도권 내 이제 공급량은 지금 부족하다라고 판단 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공급 대책들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공급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선은 선교통, 후입주 방식의 공급 대책을 같이 좀 내놔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제 정부 대책만 나오면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뭐 좀 세부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찾아보시면 크게 논리가 없다. 네. 조급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기사들 보고 하면은 반대 이유를 딱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본인이 했던 실기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모르겠어요. 큰데. 네. LLPPIOO 어떻게 읽었나요? 르비오? 한준호 의원님 훗날 꼭 대통령 되실 수 있게 꼭 경기도 지사 되셔서 성과 내세요. 응원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네. 어느 날 갑자기님 어쩜 한준호 의원님이 민주당 중심을 잡는 느낌 젊은 피 소통 굿입니다. 오늘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감사패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국회의원한테 대통령이 감사패 주는 거 뭐 이례적인데? 첫사례일 겁니다. 처음이에요. 네, 첫사례고 뭘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대통령께 특사를 3번 임명을 받았어요. 미국 특사, 어허. 그리고 이집트 특사, 그리고 볼리비아 특사 이렇게 3번인데 완전 특사 전문이죠. 근데 이제 미국 특사는 저희들보다 대통령님 일정이 빨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먼저 빨리 만나자 해서. 예. 이집트 특사는 본회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제가 출발을 못했습니다. 근데 볼리비아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만 가는 일정이었었고 볼리비아에 갈 때 저희 이제 볼리비아하고 대한민국이 수교 60년 되던 예. 시기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면제가 안 돼 있었어요. 볼리비아는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유니라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예. 소금 사막. 예. 뭐 지구의 거울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우선 거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광지로 유명하고 세계 리튬 매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정권이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통령과 한 40여 분 정도 소통을 하다가 경제 교류를 하자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경제 교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비자 면제다. 지금 들어오려면 2주가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자 면제를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비자 면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돌아온 이후에 한 3주 있다가 볼리비아 측에서 대한민국 비자 면제. 그건 상호주의 아닙니까? 상호주의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볼리비아 먼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 가능했죠. 했어요? 네네. 와, 그렇지. 우리는 이제 볼리비아 비자 없이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0일 정도? 한국에서 받으면 보통 50불 그리고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출발을 하셔서 그쪽에서 받으면 150불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12,000명 정도 들어가시니까 뭐 수십억 정도의. 그러네요. 네. 감사패 받으실 만합니다. 네, 원래는 보고회 형태였는데 이 보고회 하기 하루 전날 정원호 구청장 칭찬글을 쓰셔가지고
저까지 이제 그 공개 보고회를 갖게 되면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해서 보고회가 취소되고 감사패로 대체가 됐습니다. 감사패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청와대 모양으로 예. 깎아서 안에 이제 감사 내용과 예. 뒷면에 이제 봉황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보세요. 우리도 한번 네. 보게.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또 뵈서 반가웠고 네, 딱 아주 궁금한 때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또 한 번 또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한준호 전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서 맨 먼저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우리 마음이 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